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사야 된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새로 들어가기는 지금은 조금, 원전은 그래도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대세 상승기에 가지 않을까.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작가님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예.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국장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은 원래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었고, 미국 주식은 약간 비관적으로 봤다가 요즘은 조금 뷰를 바꿨는데요. 이제 미국 주식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잘 나가다가 이제 네. 관세 문제가 딱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초만 해도 이게 주가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 M7 위주로 해갖고 이제 수년간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러다 이제 4월 2일 날 이제 그 백악관 로스 가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런 판때기에다가 이제 국가별 뭐 상호 관세율 발표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관세를 그렇게 부과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도 기업이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가는 고평가됐다고 이미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고평가된 주식이 더 올라가려면 더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관세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고서 달리는데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점이 염려가 됐는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됐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데, 이거는 또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연준이 조금 태도가 약간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최근 경제 데이터가 완화된 정책의 지지를 뒷받침하며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우려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제 지금부터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월러 연준 이사가 차기 이제 그 연준 의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를 의식해서 정치적 발언이다 해가지고 별 큰 의미를 안 뒀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번 주에 물가 압력이 완화되거나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우먼 부의장이 이제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이고 향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우먼 이사 이제 매파 중에서도 매파인데 갑자기 이제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 거가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물어봤더니, 인플레가 계속 억제될 경우에는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물론 그러면서 이제 7월은 너무 빠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플레가 억제될 경우 조기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여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뭐 있다, 뭐 이런 사조건 달았지만, 어쨌든 이제 연준 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류가 갑자기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금리 인하설이 지금 이제 급부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조만간은 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는 또 생각보다 위축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6월 S&P 글로벌 그 서비스 PMI도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래서 성장세가 괜찮은 것을 이렇게 나타냈고, 이제 제조업 PMI도 역시 이제 강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제조업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고함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PMI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50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과 수축을 나타내는데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계속 모두 다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은 계속 50을 넘었지만 이제 그 제조업은 연초만 해도 이제 계속 50 밑에서 돌다가 최근에 이제 계속 50을 넘어서는 거고요. 또 물가도 그렇게 생각만큼 튀지가 않았어요. 관세가 부과가 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5월 미국 CPI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4% 상승하긴 했지만 뭐 이건 이제 예상에 딱 부합하는 수치고 근원 CPI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2.8% 상승했지만 요거는 예상보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아직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이렇게 물가가 생각만큼 튀지 않고 또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를 튀지 않게 잡아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요번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약간 진면목을 본 것 같은데 뭐냐면 전쟁 휴전에 들어가면서 네. 뭐 이스라엘이 또 막 공격한다고 비행기 띄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뭐 강력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폭탄을 투하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가서 비행기 날개 흔들면서 인사만 하고 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지못해 이스라엘은 휴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크가 다 해소된 상태여서 그래서 진짜 저는 미국 시장이 이제 관세가 시행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미국 투자 비중도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우리나라 뭐 시장이야 지금 뜨거운 건 잘 아실 테고요. 결국은 또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에 의한 돈풀기 정책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은데 네. 뭐 주식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가 안 좋은 거하고 주식하고는 사실 좀 별개입니다.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오면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쵸. 실물 경제 근데 최악이죠. 유동성 딱 보니까 주식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최근 대규모 이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19일에 20조 이상 추경 1차 추경을 했고 내달 초에 2차 추경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심리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팽창이 일어나면서 사실 주식 시장도 이제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특히 또 우리 정부가 AI 투자 뭐 이런 걸 통한 확장적 성장책을 또 추진하는데 이것도 저는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도 많이 풀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서울 또 부동산이 거꾸로 지금 뭐 완전히 날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 그래서 뭐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 올리는 건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또 이제 사실 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또 바라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좀 적절히 잘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미국 시장, 미국 주식도 앞으로 좋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예, 보시는 저는 거고 그렇게 보고 한국 있습니다. 주식도 너무 좋다. 유동성 장세가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장세. 예. 그럼 기업 실적과는 별개로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적이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실적과 별도로 어떤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사실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원자력이 실적이 뭐 굉장히 좋게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일종의 그 테마 장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그거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자력 관련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뭐 두산이 대표적이죠. 네. 그 굉장히 주도 섹터로 부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실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이런 시선이 있고 반대로 이제 내러티브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 실적은 있는데 지금 수주가 이렇게 쏟아질 일이 있고 전 세계에서 원전이 난리칠 거고 우리가 좋은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게 싼 거다,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작가님은 좀 원전 관련주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개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야 이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너무 오른가 그것도 이렇게 맞는 얘기고 또 어떤 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는 이게 지금도 싸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시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주도주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과 방산이 한 그룹이고 원전은 또 다른 그룹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은 이제 금년 말 정도까지는 이제 그래도 주도주 역할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자력은 좀 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조선과 방산이 아무래도 원전보다 먼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주도주 자리를 좀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과 방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기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딱 숫자로 나타나는 상태에서 딱 상승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이 앞으로 그럼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려면 실적이 지금부터 두세 배 막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지금 원전과 방사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여기서 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원자력은 전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불과하고요. 원자력은 지금 실적에 의한 성장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몰고 올 엄청난 에너지 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SMR은 이제 막 시작 단계고요. SMR이야 뭐 한 2030년에야 이제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제 책에 패러다임 제 성장주 패러다임에 쓴 내용인데 이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 이제 저거에 이제 원자력은 이제 초기에 진입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제가 여기 웅달에 나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번 쪽에 가까우면 훨씬 더 상승할 거고 2번 쪽에 가까우면 조금 더 상승할 텐데 어쨌든 원자력은 이제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태인데 원자력이 지금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저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마존이 이제 엑스에너지라는 데 하고 이제 SMR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9년까지 5기가와트 원자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탈렌 에너지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라는 데하고 이제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30년에 이제 처음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아시다시피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구동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이제 그 20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다 이게 원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뿐 아니고 이제 국가들 차원에서도 모든 과거에 탈원전을 외쳤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지금 원전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국가를 뭐 예로 들자면 이제 벨기에는 원래 2003년에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원전 가동 연한을 40년으로 제한했으니까 2030년에 했으니까 2043년이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덴마크는 또 이제 1985년부터 무려 85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금지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SMR 같은 연구를 새로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원전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2035년까지 자국의 원전 7개를 다 폐쇄하기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4월 말에 블랙아웃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스페인에. 그래갖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페인도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태리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중단을 했었어요. 1987년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중단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젠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국민 투표를 통해서 원전을 이렇게 중단하는 걸 다시 확인을 국민들한테서 받았는데 여기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의 11%가 되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대만도 이제 대만이 지금 TSMC가 있는데 계속 정전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기 필요한.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래 이제 법적으로 40년 이렇게 가동 연한을 지금 또 60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생겨갖고 이제 다시 원자력 또 법안 개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강력한 국가가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 규제 완화 등 4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를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원전 아무래도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개를 착공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허가를 잘 안 해주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예 그거를 갖다가 다 그냥 연방 정부를 허가권을 갖고 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해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조치들은 우리를 이 산업에서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1979년에 이게 펜실베니아의 3마일 그 아일랜드가 이제
이렇게 섬이 이제 원전 사고 거기서 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상 원전을 이렇게 금지를 해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을 해서 30개 정도의 원전을 만들었고요. 러시아도 이제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전을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육성하기로 하면 사실 그 산업 자체가 뜰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저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원전은 아까 이제 조선 방사는 뭐 연말까지 정도로 보는데 원전은 그래도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막 5년 이렇게까지 주가가 대세 상승기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 1번에서 2번 사이로 가셨는데 1번 근처라고 봐야겠네요. 근처. 이제 막 근데 이게 시작됐다.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샀던 게 10,000원대로 기억이 지금 되는데 네. 지금 얼마죠? 한 7만 원 막 이렇게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잠깐만. 6만 얼마 뭐 7만.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그게 주가상으로는 1번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 올라갔고.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상으로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완전 주도주로 잡으면서 계속 확실히 너무 관심도가 몰려서 좀 단기 급등했다고도. 급등. 예. 그래서 급등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럼 작가님 혹시 원전 국내 관련주 중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예 저는 현대건설을 제가 1월 달에 샀어요. 1월 달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만 원대 후반인가 3만 원대 초반인가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몇 번에 걸쳐 사니까 이제 평단이 바뀌니까. 그래서 한 평단이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좀 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한 8만 원 되니까 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1월 말만 해도 사람들이 현대건설은 다 건설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현대건설은 건설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때도 저는 이거 원전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제 제 유튜브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네이버 제가 프리미엄 컨텐츠 하는데 거기 이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원전하고 우라늄은 이제 계속 작년부터 좋게 보신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현대건설은 원전 대장주로 부상이 될 것 같은데 완전 바닥이다 생각하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중을 왕창 실었죠 그때는. 웅달 책방에 1100만 작가님 저하고 인터뷰 영상을 계속 1년 넘게 보신 분들은 작년에 작가님이 우라늄 투자, 원자재 투자, 원전 투자를 작년 한 여름 정도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원전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대건설이 그래서 거의 200%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촬영 끝나고 나서 뭐 확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팔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죠 아무도.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하여간 안 팔았어요.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원전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종목을 하나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좋을까 생각하다 저는 현대건설 쪽으로 이제 비중을 갖고 가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원전을 건설할 때 보면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하고 뭐 미국 쪽하고 부딪혀서 뭐 맨날 또 프랑스하고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고 뭐 이렇게 아시아 쪽은 우리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건설은 전 세계가 다 부대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현대건설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이제 협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전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니까 더 스코프가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현대건설을 놔두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팔았죠.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두산 판. 예. 작가님 그럼 지금 원전 투자 비중을 새로 싣거나 혹은 비중을 늘려야 되나 혹은 조금 조정해서 현금화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전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혹은 지금 팔아야 될까요? 분명히 저기가 오거든요. 조정이 당연히 옵니다. 분명히 조정이 한 20% 30% 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간 상태 말고 그때는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또 기회가 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혹시 많이 조정을 받으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한국만 고집할 건 아니고요. 사실 원전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 부분도 원전하고 우라늄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미국은 저는 이제 빅테크는 없어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관련하고 뭐 이렇게 이 뭐지 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관련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식이 뭐냐면 센츄러스 에너지라고 하는 주식이에요. 센츄러스 에너지가 뭐냐면 이제 헬리우라고 하는 이런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기존의 원전에서는 LEU라고 하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했는데 SMR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고요. SMR에서는 이제 헬리우라고 하는 이제 고농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계속 미국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왔는데 러시아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우라늄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안 하고 이제 자국 회사를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거 헬리우를 만들 수 있는 현재는 유일한 회사가 센츄러스 에너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돈도 많이 받고 이거를 이제 한 10년짜리 이미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용량이 0.9톤인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를 뭐 한 10톤까지 늘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가 미국 정부가 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은 뭐 앞으로는 경쟁 기업이 생겨나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독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SMR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가장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기로선 그 원전 우라늄 중에서는. 그러니까 LEU는 우라늄 235의 농도가 5% 이하고 지금 말한 헬리우는 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용은 이제 20%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SMR 업체는 제가 그 영국에 롤스로이스 홀딩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SMR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SMR 업체 중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주식을 조금 사서 갖고 있고요. 롤스로이스 하면 사람들이 이거 자동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래 보니까 이제 롤스라는 사람하고 로이스라는 사람이 합쳐갖고 이제 회사를 만든 게 롤스로이스인데 이제 그 자동차 부문은 폭스바겐에 떼서 넘겨줬어요. 네. 그래갖고 더 이상 이제 이름만 있고 이렇게 자동차하고 이 롤스로이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롤스로이스 홀딩스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SMR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작가님 그럼 지금 보유해 주신 뭐 국내 원전주 현대건설도 있을 거고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괜찮게 지금은 보였고, 없어요. 예, 지금은 없지만 두산은 없고 현대는 있고. 예. 미국 주식들 좋게 보시네. 이런 원전주들 그러면은 앞으로 뭐 한 2, 3년 동안 주가가 지금보다 뭐 한 두세 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두세 배가 그게 무리하게 무리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면 막 흥분해서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받으면 또 무서워서 못 사죠. 더 떨어질까 봐. 맞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사실 사야 된다.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새로 들어가기는 지금은 조금 그렇고 이제 조정을 당연히 받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2, 3년 동안 지금 가격에서 두세 배 오르는 거를 무리하지 않게 보고 계시되 다만 신규로 매수하는 건 그래도 좀 조정 왔을 때 20, 30%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가님 저희 1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주 예, 예. 그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곳이 있는지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의 파급 효과가 그래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의 수혜가 되는 종목하고요. 그쪽이 이제 생각보다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상법 개정의 수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금융주가 있을 테고요. 금융주. 그다음에 M&A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가 이제 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예정대로 이제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지주사들이 또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LS라든가 뭐 HD 현대라든가 이런 그룹들. 쪼개기 상장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런 그룹의 지주사 주가도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HD 현대는 엄청 올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횡재세에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가 5천에 도전하면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증권사 수입이 또 늘어날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증권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뭔가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TF로 옮길 가능성이 꽤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방송을 보니까 이 남이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플랜 B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부 갈아탔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생기면 저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탈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주도했던 조방원 연말까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원자력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이 상장하고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네.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확 바람이 지금 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1990년대 말에 인터넷 바람이 막 불었을 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시만큼 인터넷 바람만큼 거세지는 않지만 그 느낌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서학개미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죠. 예, 미국 예, 주식에 예.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보다 서클을 더 많이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예. 서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서클은 제가 이 상장하기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운데 뭐 리플이 이 서클을 인수하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인수해서 상장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클을 갖다가 이제 그 리플이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저기 코인베이스가 인수하고 서로 막 인수하려고 막 경쟁 중이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베이스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리플은 확실히 오퍼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클 쪽에서 이렇게 디클라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서클은 저는 상장한 첫날 샀어요. 기다리다가. 근데 요걸 사려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날에 이게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달라서 시장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계속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깜빡 잠들었어요. 깜빡 잠들어서 제가 진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2시 반이나 1시쯤 뭐 하여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깼더니 그때 막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매수를 이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클은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있게 들어가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게 보니까. 근데 이제 서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다들 이제 대략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남이사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고 또 그때 다른 사람도 기억은 못할 겁니다만 사실 제가 3년 전에 웅달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거든요. 갖고 이제 그 책을 갖고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으니까 웅달 책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비트코인에도 관심이 없던 그쵸. 시절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원래 용도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나 빗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는 그냥 현금을 넣어서 사면 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사실 못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 원래 이제 현금을 넣어서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그런 용도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이제 저변이 굉장히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오태민 교수님이 그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먹기 좋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용도가 이제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CBDC 도입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 도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원래 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은 CBDC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사실 몇 년 전부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이거든요. 네. 3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 그렇게 써놨죠.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를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을 사용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그때 이미 책에 써놨죠. 그래갖고 사실 그때부터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은 CBDC가 필요 없고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활성화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미국은 CBDC가 필요 없다. 이거를 사실상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이제 추진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상원을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를 했는데 사실 5월 초에 이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제 부결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 법안이 이렇게 충돌한다 이거죠. 공정성 면에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부결이 되니까 이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달러의 지배력과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려먹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스 장관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왜 3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느냐. 그것도 이제 제가 이것도 그걸가 이런 건데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이것도 책에다 써놨거든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썼던 건데 그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확실히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사용되는 이 종이 달러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달러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용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종이 달러는 더 이상 저변을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냐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은행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달러 힘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러 패권에 있어서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이제 뭐 이건 아시는 내용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이제 국채를 뭐 사야 되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이제 CBDC를 발행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화감독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미국 달러와 1대1로 페그가 돼서 발행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서 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통화감독청에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1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절반이 은행 통장이 없고 동남아 인구도 40%가 은행하고는 관계 없다 그럽니다. 은행 통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 접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종이 달러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제 대개는 핸드폰이 은행 역할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돈을 받고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구조에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 같은 걸 설명을 하면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이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걸 사용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메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왓츠앱, 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왓츠앱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사용하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미국 달러가 유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더욱 확대되고 저변이 강해지고 그래서 미국이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입니다. 미국 국채 문제를 해결하죠.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된다는 주장은 최근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 주지사가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참신한 아이디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국채를 매입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이제 준비금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테더인데요. 이제 테더 경우는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36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자산 규모는 1,49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56억 달러의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USDT 테더를 발행한 거를 전부 달러로 다 100% 환불을 해줘도 56억 달러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회사가 한 거죠. 은행은 10분의 1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은행은 10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막 예금 뱅크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테더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해서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금 구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가 자산의 그 82.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테더의 자산이 1,493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것의 82.35%면 1,229억 달러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으로 170조 원. 그러니까 이 테더가 우리 돈으로 한 170조 원이라는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가총액 2등의 스테이블 코인인 이제 USDC. 이거는 미국 국채 비중이 더 높아서 88%가 미국 사실상 국채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562.8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총 자산은 563.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7천만 달러가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한 USDC를 전부 다 한 달러로 환불해 주고도 7천 달러가 남으니까 역시 은행보다 훨씬 튼튼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USDT가 테더가 61%, 그리고 이제 USDT 코인이 이제 2등입니다. 자,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금년 5월 현재 2,46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스탠다드 차터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2028년이 되면 1조 7,500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년 만에 7배 증가할 것으로 어마무시한 증가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서 단순 딱 평균을 해보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신규 수요가 연간 5천억 달러씩 생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게 정부에서 단기 국채 발행량을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전부 다 사들이고도 남아요. 네, 그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테더가 작년에 330억 달러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요 작년에 330억 달러 사들인 것만으로도 해외 수요의 글로벌 2등이에요. 근데 330억 달러를 사들였는데 글로벌 2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천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에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또 이거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왜냐하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요.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테더로 달라는 건데 뭐 테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는 거죠. 이제 첫째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통장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요걸 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지인한테 부탁하면 또 뛰어먹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분실되거나 도둑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또 기다려서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항상 본인 휴대폰에 돈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수수료도 없고 또 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제 2024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65만 명인데 이 중에서 40만 명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한다릅니다, 기업에서. 그리고 이제 또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체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돈 받는 것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 받는 게 훨씬 편하죠. 본인 입장에서도 본국으로 송금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좀 넓혀진 상태고요. 이런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송금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이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보면 뭐 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렇게 달러 한번 보내면 한 번에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송금은 3, 4일씩 걸리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보내면 곧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그 유학생 자녀한테 돈을 보낼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상인들도 요즘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카드 내야 되면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부가세도 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를 많이 하고요. 소규모 무역회사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데는 안 하겠지만 조그만 데들. 그래서 이제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이제 확산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은행이 막대한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제 우려가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은행 사이에서도 약간의 위기감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은행 예금 통장 역할을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이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이제 은행 달러 예금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은행 예금이 줄어들면 은행은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 연금에 타격이 오게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또 로비를 한 거죠 미국에.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지 결제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아마 보셨을 건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여기도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카드인 홍콩계 리도페이가 국내에 상륙했다. 그래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 테더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비자 카드 일종이기 때문에 비자 가맹점이면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기자가 글을 쓴 걸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서 식사를 하고서 결제를 했더니 자기 지갑에서 99 테더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2등 스테이블 코인 기업인 서클의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정을 보일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래도 이렇게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클 3년 내로 7배 정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라고 커진다. 예. 스탠다드 차트에서 보셨는데 그러면은 서클 주가가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지금보다 뭐 5배, 6배, 7배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선반영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31달러인가 아마 상장을 했는데 200달러가 넘어가는 건 이제 밸류를 이렇게 당겨온 거죠. 네. 그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7배 성장한다고 해서 꼭 7배가 가느냐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후에 또 더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총 발행량이 2,500억 달러 뭐 이 정도 네. 되는데 그 스콧 베센스 장관이 2조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발행되는 건 이건 절대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배 정도는 발행량이 일단은 몇 년 안에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을 스콧 베센스 장관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더가 이제 61%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테더는 사실상 이제 꼭 중국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계는 아니죠. 그렇게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클을 사실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클의 앞으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클이 많이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적정 주가를 막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익이 얼마고 뭐 PER이 얼마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뭐 PER이라든가 에비타 가지고 이게 서클의 주가를 평가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너무 계산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로 가는 건가요? 내러티브 성장성을 반영하는 성장성으로. 거죠. 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초창기에 PR이 170배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클을 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라고 하시니까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그 영자 신문을 봤는데 비즈니스 무슨 데일리 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점으로부터 한 20% 정도 조정 받으면 한번 사는 건 어떠냐 이제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은 있습니다.